며느리? 넌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적 없어. 그 캐리어 하나가 네 인생 전부야. 나가라 했지? 이혼해. 더는 우리 가족 아닌 척하지 말거라.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해. 시어머니의 입에서 쏟아진 말들이 현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선 채로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의 며느리였던 여자가 단 몇 마디의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연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놓인 돌멩이를 보듯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찮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옆 거실에서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미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7년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 남은 것은 그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외도를 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찍힌 사진이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을 때 미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미연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현관에 울렸습니다. 그 캐리어는 미연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7년 전 시어머니는 그 캐리어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야 라고.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캐리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어서 나가라고 재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우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비웃듯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느긋하게 한 모금을 마신 뒤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연이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며 시어머니를 간병했는지, 얼마나 많은 새벽을 시장에서 보내며 가게를 도왔는지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미연은 현관문을 열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한 번 들려왔습니다. 2번 다시 이 문턱 넘지 마라. 그 말에 미연의 어깨가 한 번 움찔했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깥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랑비가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퀴가 젖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미연은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언제부터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빗물과 뒤섞인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꼭 안은 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버스가 한 대, 2대 지나갔습니다. 미연은 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 모든 인간관계는 시댁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미연은 캐리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안에 무엇을 넣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는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들만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미연은 캐리어를 열지 않은 채 일어섰습니다. 월세가 밀린 원룸이 떠올랐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비를 피할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미연은 축축하게 젖은 캐리어를 끌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낡은 캐리어 속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집을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가 열어젖힐 문 너머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빗속을 걷는 미연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작아져 갔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날 때마다 탁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운명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미연은 원룸에 도착해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캐리어만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지난 7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미연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침 6시에 정확히 식사를 하셨고 미연은 그 전에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려야 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은 아침을 중요하게 여긴다. 며느리로서 첫인상이 중요해.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약속을 7년 동안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을 차린 뒤에는 시장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미연은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건어물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손님을 응대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것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등이 휘어지도록 일해도 급여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월급이냐. 나중에 다 내 것이 될 거야. 미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또 다른 일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래, 설거지, 청소, 그리고 시아버지의 병원 동행. 시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셨습니다. 미연은 매번 그 옆을 지켰습니다. 긴 투석 시간 동안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미연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리니까 라는 말이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딸처럼 대해달라는 말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그저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일하는 모습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골프장에서 보냈습니다. 미연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밤에도 그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당신도 좀 도와줘요. 라는 말을 꺼내면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게 여자 일이잖아. 내가 왜? 그래도 미연은 참았습니다. 결혼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힘들어도 버텨내는 것.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인내를 무기 삼아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밤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식이라 했고 그 다음에는 거래처 미팅이라 했습니다.
미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울린 휴대폰을 무심코 집어들었던 그날, 미연은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말았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 주에도 보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전송된 사진에는 남편과 낯선 여자가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남편이 욕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화를 낸 것은 남편 쪽이었습니다. 왜 남의 폰을 봐?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어? 미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외도의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건을 알게 된 후 미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상상조차 못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 아들이 왜 밖에서 찾겠니?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미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헌신한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마다 차린 아침상도, 병원에서 보낸 밤들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노동도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편리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였을 뿐이라는 것을. 원룸으로 돌아온 그날 밤, 미연은 캐리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이 지퍼에 닿았습니다. 열어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떤 두려움이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안에 무엇을 넣었든 지금은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연은 캐리어를 그대로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고 그녀는 새벽이 올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혼 통보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연은 남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짐 정리하러 와.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미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가져오지 못한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은반지, 아버지의 사진이 든 앨범, 그것들만이라도 건져야 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 미연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7년 동안 드나들던 문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미연의 짐이 마루 아래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이 흙바닥에 뒹굴었고 책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은반지가 담긴 작은 상자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수가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연을 보자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거 다 가져가. 우리 집에 내 물건 있을 자리 없어. 미연은 무릎을 꿇고 짐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흙이 묻은 옷을 털어내면서도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공연이라도 보듯. 그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미연은 순간 기대를 품었습니다. 설마 남편이라면 조금이라도 예전의 정이 남아있다면 이 상황을 막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남편은 미연을 스쳐 지나가며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빨리 치워. 있을 때가 못 돼. 미연의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7년 동안 함께한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연은 짐을 다 챙기고 일어섰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앞날은 우리랑 상관없어.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이지 마라. 미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아닌 뜨거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왜 나만 버려져야 하지? 왜 잘못한 사람은 남편인데 쫓겨나는 건 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우산도 없이 짐을 끌고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고 옷이 무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미연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면서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돌아갈 곳도 기댈 어깨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외도를 들켰을 때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미연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자책이 아니라 세뇌였다는 것을. 7년 동안 그 집안 사람들은 미연을 죄인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며느리가 잘못이라고, 내가 부족해서라고. 미연은 그 말들을 믿었고 자신을 점점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원룸에 돌아온 미연은 젖은 짐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침대 밑에서 캐리어를 끌어냈습니다. 이제 열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지퍼에 닿는 순간 그녀는 또다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그 캐리어.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는 미연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릴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미연은 캐리어를 다시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이불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미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미연의 생활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것이라고는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미연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미연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간신히 구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서서 일하는 야간 근무였습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 겨우 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7년 동안 시댁을 위해 헌신하며 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급여는 언제나 시어머니가 관리했고 미연의 손에 쥐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푹 꺼진 눈, 핏기 없는 얼굴, 축 처진 어깨.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손님이 남편을 닮은 뒷모습만 보여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가 돌아보면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미연은 그때마다 숨을 멈추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취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미연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자 그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뭘 봐, 이런 데서 일하는 주제에. 욕설이 쏟아졌고 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참았습니다.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오면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용기도 없어 세수만 대충 하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미연이 편의점 앞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연은 쓰레기 봉투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용건이란 말입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캐리어 있잖아. 내가 가져간 거. 거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그거 좀 열어봐라. 미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캐리어? 시어머니가 직접 싸서 던져준 그 캐리어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단 말입니까? 시어머니조차 모르는 것이 들어 있었단 말입니까? 왜요? 그 안에 뭐가 있는데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열어봐. 그리고 연락해.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미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걸음은 왜인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날 밤 미연은 원룸에서 캐리어를 침대 밑에서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퍼에 손을 대자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 캐리어의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했을까? 애초에 비밀번호가 있는 캐리어를 왜 미연에게 던졌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아직 캐리어를 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든 자신의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 것만 같았습니다. 미연은 캐리어를 품에 안은 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질 무렵 그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열어보자. 무엇이 있든 마주하자. 다음 날 저녁 미연은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침대 밑에서 캐리어를 끌어냈습니다. 어제 밤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캐리어 자물쇠 앞에 앉아 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밀번호가 있다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혼기념일 숫자를 눌러보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몰랐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잊은 것일까요? 미연은 천천히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 몇 벌이 대충 접혀 있었습니다. 미연이 시댁에서 입던 실내복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손을 넣자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갈색 봉투. 미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미연아, 이건 마지막에 열어라. 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에 열라니 무슨 뜻일까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차갑던 시어머니가 봉투 외에도 캐리어 안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몇 장이 비닐 지퍼백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은 사진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섰던 날의 사진, 시아버지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모두 미연이 찍히거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접힌 채로 봉투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미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많이 늙었거나 아니면 이미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할 말이 많은데 입으로는 꺼내지 못했다. 이 늙은이를 용서해라. 미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어머니가 용서를 구하다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내쫓으며 차갑게 굴던 그 사람이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마치 더 쓰려다 멈춘 것처럼 문장이 끊겨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봉투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어도 되는 걸까요? 미연의 손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손가락이 봉투 입구에 닿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작성 안 된 이혼 서류 사인하러 와. 내일 법원 앞에서. 미연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왜 이제 와서 이런 연락이 오는 것일까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원룸에 울렸습니다. 미연은 봉투를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캐리어 속 비밀, 시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갑자기 날아온 남편의 문자.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연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열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이 언제인지 미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미연은 캐리어 앞에 앉은 채 밤을 보냈습니다. 봉투 속에 무엇이 있을지, 이혼 서류에는 어떤 조항이 숨겨져 있을지, 시어머니는 왜 캐리어를 찾으러 온 것인지,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그녀의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진실을 알아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내일 법원 앞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또 어떤 굴욕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연은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캐리어 속 봉투와 함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법원 앞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엄두도 나지 않아 세수만 대충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캐리어 속 봉투가 자꾸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듯 했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자 대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러 온 것처럼.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합의서라고 적힌 첫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류에는 미연이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일절 주장하지 않는다.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다. 향후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 미연이 서명만 하면 그녀는 7년의 세월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서명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갈 필요 없잖아요. 그 말투에는 미연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연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시장에서, 가게에서, 집안에서 그 모든 노동의 대가가 이 종이 한 장으로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미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인상을 찌푸렸고 남편은 짜증스럽다는 듯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돌려주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편의점으로 출근하는 길, 미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명을 거부한 것은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만든 것일까요? 법적으로 싸울 돈도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점주가 불쾌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근무할 때 물건이 없어졌어. 점주가 말했습니다. 미연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미연이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손님이 물건을 들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것뿐이에요. 미연이 해명했지만 점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책임이야, 손해배상해. 미연은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것은 점주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계산대 앞에서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던졌습니다. 미연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병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 손님은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미연에게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점주는 이 일을 빌미로 미연을 해고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책임 못 져. 그만둬. 다친 것도 서러운데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팔에 붕대를 감고 나온 미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손에는 병원비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남편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미연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캐리어 속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그 봉투, 마지막에 열라고 했던 그것. 지금이 마지막일까요? 이보다 더 바닥이 있을까요? 미연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미래가 담긴 것처럼. 미연은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아직은 때가 아닐까요? 시어머니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정일까요? 보복일까요? 아니면 상속과 관련된 무언가일까요? 미연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미연은 봉투를 베개 옆에 두고 누웠습니다. 팔의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면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아니 달라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봉투 속 비밀이 그녀를 구해줄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연은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우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연은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박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이야. 빨리 와. 전화는 그것으로 끊겼습니다. 미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고요. 그 강철 같던 시어머니가 며칠 전 편의점 앞에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미연은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을 내쫓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봉투 때문인지 아니면 7년 동안 함께한 정 때문인지 미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친척 몇 명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미연이 나타나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은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고 시누이는 왜 왔냐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연에게 캐리어를 찾으러 왔던 그 사람이 저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의식을 회복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복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쓰러지기 전에 캐리어를 찾으러 왔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먼저 집으로 갔고 신우이도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떠났습니다. 미연만 남았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냐고 물었을 때 미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무렵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미연은 유리창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사람인데도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도 제발 살아달라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다행히 상황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오래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다음 날 오후 기적처럼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미연이 침대 옆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미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봉투, 꼭 너만 봐라.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의 손이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간절했습니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슬펐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든 이렇게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니터의 선이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복도에서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 도착했는지 남편도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미연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라고. 너만 보라고.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미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정식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미연은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본인 소유 전 재산의 절반을 며느리 박미연에게 유증한다. 미연은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재산 절반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내쫓고 죄인 취급하고 차갑게 대했던 그 시어머니가 왜요? 왜 저에게? 미연은 텅 빈 방에 대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유언장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어떤 함정일까요? 미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연은 유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재산 절반을 남기다니요. 7년 동안 며느리 자격도 없다며 구박하던 그 사람이 유언장 뒷면에 무언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쓴 메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미연아,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은 오래전에 무너졌단다. 미연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메모는 계속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고 아버지 병원 간병하고 밤늦게까지 가게 일하고 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됐겠니? 내가 입으로는 못했지만 다 알고 있었단다. 고마웠단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르륵 뺨을 타고 턱을 적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고요. 말하지 않았을 뿐 다 보고 있었다고요. 캐리어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아까 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에는 눈치채지 못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한 장에는 미연이 시어머니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던 그날 밤 미연은 새벽 3시에 그녀를 업고 2km를 뛰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미연이 시아버지 병실에서 쪽잠을 자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투석 후 상태가 안 좋아 밤새 간병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누가 이 사진을 찍었을까요? 아마 시어머니였을 것입니다. 미연은 사진들을 품에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살아있을 때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죽고 나서야 이렇게 전하는 것일까요? 미연은 원망스러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회의를 하겠다고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오빠인 큰 외삼촌까지 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연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유언장 얘기 들었어. 그거 인정 못해. 미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 없어. 그 유언장 위조된 거 아니야? 큰 외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동생이 며느리한테 재산을 주겠다고 했을 리가 없지. 분명 전현이 꼬드긴 거야.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함이 북받쳤습니다. 자신은 시어머니를 한 번도 재산 때문에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저거 위조야. 미연이 훔친 거야. 우리는 고소할 거야. 미연의 세계가 또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자신이 위조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미연은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어디 도망쳐봐. 감옥에서 만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것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슬퍼할 힘조차 없는 것일까요? 그녀는 담담하게 걸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공증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위조라고 우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 진위를 밝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미연의 손이 캐리어 바닥에 닿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바닥이 평평하지 않았습니다. 눌러보니 살짝 들렸습니다. 이중바닥이었습니다. 미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USB였습니다. 미연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USB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녹음. 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비밀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구원해줄 열쇠일까요? 미연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USB 안에는 음성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김순자 정신이 온전할 때 이 녹음을 남긴다. 미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야, 이 말은 내가 들어야 해. 내 아내 미연이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내가 사업한다고 모은 돈 날렸을 때 그 빚 갚아준 사람이 누군지 아니? 미연이 친정에서 받아온 돈이었어. 미연이가 말 안 했을 뿐이지. 미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일을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고요. 결혼 초 남편이 친구와 동업한다며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빚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미연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몰래 빼서 그 빚을 갚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했을 뿐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입이 험해서 상처 많이 줬지.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내가 이 집을 지켜왔다는 거. 내 재산 절반은 너한테 가는 게 맞아. 아이들 위해 내가 잘 써라.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듣지 못했던 말을 죽고 나서야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마지막 부분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민수야, 미연이한테 잘하렴. 그 애 없으면 내 인생도 없었어. 잊지 마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미연은 노트북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미연의 희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표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남편 측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연이 시어머니를 협박해서
유언장을 쓰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연이 도착하자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뭘 믿고 왔어? 증거도 없이.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 김순자 정신이 온전할 때 이 녹음을 남긴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신우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큰 외삼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미연의 친정 자금으로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말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사업한다고 모은 돈 날렸을 때 그 빚 갚아준 사람이 누군지 아니?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빚이 청산되었을 때 의문을 품었지만 깊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미연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미연이한테 잘하렴. 그 애 없으면 내 인생도 없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들이 미연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되돌아보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공증된 유언장이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유언은 유효합니다.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신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 씨, 미안해요. 미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언장 분쟁이 종결되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의 유언장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미연의 상속 권리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남편 측의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미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시댁 건물과 상가, 그리고 적지 않은 현금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 절반이 미연의 것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화해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미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연은 망설이다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남편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우리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어머니 녹음 듣고 내가 얼마나 한심한 놈이었는지 깨달았어.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미연도 그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달라질게. 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끝났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시간, 쫓겨나던 날의 굴욕, 혼자 버텨야 했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강하세요. 저도 제 삶 살게요. 카페를 나서는 미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연은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중 절반을 시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 기금에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았습니다. 기부금 전달식 날 미연은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갔습니다.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 기금이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나고 미연은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춥고 길었는지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미연은 침대 밑에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텅 빈 캐리어를 열어보았습니다. 유언장도 USB도 사진도 편지도 모두 꺼낸 뒤 남은 것은 낡은 첫냄새뿐이었습니다. 미연은 캐리어를 조용히 닫았습니다. 이 캐리어는 시어머니가 던진 것이었습니다. 쫓겨나던 날 차가운 현관에서 발 앞에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버려진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리어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의 새로운 삶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미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들어왔습니다. 벚꽃 꽃잎 하나가 창턱에 내려앉았습니다. 미연은 그것을 손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워두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웠습니다. 잘 살게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봄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졌습니다. 미연의 새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